네, 진사로입니다. 53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얼마 전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소식을 들었는가? 공판이 열린다더군 해가지고 융희 황제 인산일에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친 사건 말씀이시죠? 해서 사전에 권호설 선생 등이 체포되어서 걱정이었는데 학생들 덕분에 시위가 가능했죠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세 시위라고 해가지고 3.1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융희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 융희는 그 순종 시기의 연호입니다. 고종의 연호가 광무였죠. 그것처럼 이건 이제 융희 황제는 순종을 뜻해요. 순종 때의 연호가 융희였어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이때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쳤다라고 나왔잖아요. 또 하나 사전에 권호서 선생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60만세 운동이에요. 순종 인산일이라는 것도 물론 60만세 운동의 힌트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원래 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이제 추진했던 운동이에요. 근데 이때 특히 사회주의 쪽 지도자들이 많이 사전에 발각돼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학생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학생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 읽어보시면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쳤다라는 게 바로 이 지도자는 체포가 됐고 학생들이 주도했다라는 요 뜻이에요. 요거까지 기억하신다면 결국 이게 60만세 운동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특히나 그 민족주의자들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함께 계획을 했던 운동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 이후로 특히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를 모색하게 되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정우회 선언이 나오면서 결국은 민족협동전선 즉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신간회가 창립이 되죠. 그게 지금 선지에 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60만세 운동의 이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산 총파업 노동자들과 연대하였다라는 거, 이건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후반, 신관의 결성보다 뒤입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192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잡혀가게 된 것도 이 치안유지법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치안유지법이 특히나 사회주의 쪽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탄압하는데 근거가 됐던 법이에요. 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1922년일 겁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그 임시정부가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 이승만 당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그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하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에 대한 이제 불신임, 그게 일어나게 돼서 국민대표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이후에 창조파와 개조파가 이제 의견이 이제 조율이 안 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하게 되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동안 침체기를 걷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다라는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뜻해요. 신간회가 이 운동에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이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번 갈게요.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고 박영심 할머니를 모델로 조성했는데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운영된 이 위안소는 박영심 할머니의 피해 증언에 힘입어 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나와 계시는 이제 만삭의 위안부, 바로 박영심 할머니께서 이제 여기가 기념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안부가 나오게 됐던 시기, 뭐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했다는 데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일단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민족말살 통치, 또 하나가 국가총동원법.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안부 관련된 건 이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그 여성 인력 수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족말살 통치는 뭐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이나 신사참배, 창씨개명, 궁성요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었죠. 바로 3번. 내선일치를 강조한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나서 다 우리는 일본인이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참가시키려고 한 건데 뭐 이따위 짓거리로 민족성이 말살되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다른 거는 연대가 달라요. 만주군벌과 미스협정 체결한 거는 1920년대 중반이에요. 조선태영령이 공포된 거는 1910년대 초죠. 헌병경찰 제도도 1910년대 초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평양 등지에서 반중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거는 1930년대 초입니다. 1931년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싸운 거예요. 그 만보산 사건 이전에 한중 농민들끼리 싸웠어요. 농민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아마 왜 싸웠냐 하면은 그게 그 수로, 그러니까는 물길을 대는 거에 관련된 문제로 한중 농민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반중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그래서 요 평양 쪽의 만보산 사건은 뭐냐면은 이때 이제 반중 폭동이 평양에서 일어난 거예요. 요 한중 농민들은 주로 이제 만주 지역에서 싸운 거고 이게 이제 그 만주에 이 만보산이 만주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운 거고 반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평양 등지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갈게요. 밑줄근 그의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의열단 단장이었던 그가 설립한 이 학교는 1932년부터 3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윤세주 이육사를 비롯한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이걸 보통 우리는 그냥 그 조선혁명 간부학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의열단 단장까지 나왔잖아요. 김원봉 선생입니다. 자, 여기 이육사라는 시인이죠. 이분 절정, 뭐 꽃 내지는 이제 청포도 이런 시를 지으셨던 대표적 저항신. 이분도 이제 여기 졸업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그 다음에 의열단 설립하신 김원봉 선생, 이분에 대한 활동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조선혁명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우시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군사 조직으로다가 조선의용대까지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3번에 있고요. 이게 정답이고, 조선의용대를 창설했고, 이 이후에는 이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둘로 나눠지게 돼요. 화북세력과 잔류세력. 이 김원봉 선생께서는 요 화북세력이 아니라 잔류세력 쪽에 계셔가지고 이게 한국광복군에 이제 통합이 됩니다.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에 통합이 돼가지고 이유는 잘 아시죠? 인도 미얀마 전선,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 추진 이런 게 있고, 이 조선의용대의 화북세력 같은 경우에는 호가장 전투를 치른 다음에 이후에 조선의용군으로 분화하게 돼요. 요 흐름까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요건 이제 이상설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의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박상진 의사. 대한광복회 세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이후 대전제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자, 쌍성보 전투와 대전제령 전투는 그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그 한국 독립군이에요. 그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고, 이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는 북만주 지역,
혁신을 위해 산하부대죠. 한국 독립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였다. 제가 아까 안중근 의사 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신채호 선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경성의 거리 풍경에 관한 보고서래요. 일제강점기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한국인이 사는 북촌과 일본인이 사는 남촌으로 나누어져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단성사 해가지고 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성사랑 관련된 내용이 선지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 단성사에 관해서는 특히나 문화 쪽에서 그 춘사 나홍규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상영했던 곳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입니다. 나홍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가 바로 단성사라는 거죠. 자, 기미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요 인쇄된 장소는 좀 어려워요. 요건 이제 보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장소는 태화관이에요. 여기서 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자, 조선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된 장소. 요거는 이제 뭐 서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진주. 그 다음에 이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이거는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강호규 의사가 일본 총독에게 포탄을 던진 장소, 서울역입니다. 경성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졌어요. 이 강호규 의사가 이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의 그 검문에 거의 뭐 제지를 받지 않고 그냥 서울역까지 폭탄을 들고 갔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폭탄을 던진 이후에도 이제 좀 나중에 체포가 되신 게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무래도 의심을 좀 덜 받았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45번 갈게요.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자, 이것은 일본을 격퇴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다음과 같이 상명한다.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여한 상태이며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추축국의 전쟁을 선포한다. 자, 왜구를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대일선전포고예요. 자, 이 대일선전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194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 대해서 너희랑 싸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이에요. 자, 이게 대일선전포고라는 걸 알았으면 정답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때 임시정부 산하에는 한국 광복군이 있었고요.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 때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선전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5번입니다. 이 한국 광복군인데 이게 이제 임시정부에 있었던 부대잖아요. 이제 미군과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게 요 대일선전포고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볼게요.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제 충칭이 이제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곳이죠. 이제 요거는 선전포고 이전의 일이고, 이 연통제를 두었다. 요거는 이제 뭐 임시정부가 조직됐던 초기,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가 이때 만들어졌는데 설립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도 설립 직후입니다. 이때 이제 신한청년당이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3.1운동 이전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강화 회의에서 이 김규식 선생이 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야, 당대표는 안 돼. 적어도 나라의 대표가 돼야 돼.
하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된 이후에 바로 이 김유식 선생을 그 정권 대사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이제 파리 강화위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정부 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건 1930년대 초죠. 그렇기 때문에 선전포고 이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당시 토벌대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 알 수 있죠. 제주 지역에서 있었던 4.3 사건입니다. 자, 이 제주도의 4.3 사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관련된 게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4.3 사건의 경우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라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요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이 노무현 정부 때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 규명, 요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주 4.3 사건이나 아니면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그 국민보도연맹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직접 이거는 정부의 잘못입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된 거, 이건 이제 4.19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 과정에서 3.1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이제 유신체제 반대죠. 유신식이고 유신체제에 반대한 거예요. 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이제 미국 군정식이에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많이 있겠지만 이 민주화 운동 중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며 과거 부산 정치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구국 범국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여생을 민주주의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결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 무효,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 파동 관련된 건데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이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이건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가 맞습니다. 이거는 안 쓸게요. 어차피 이게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이승만 정부가 4개, 아닌 게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자, 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요걸 줄여서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유신체제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냥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하면 요건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유신 전 박정희 정부 때 있었고 이제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은 유신 체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 외에 경향신문을 폐간했다라든지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반민특위의 국회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다라는 것도 이제 다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반민특위 국회의원들 간첩 혐의 요거는 6.25 전쟁 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6.25 전쟁 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정부에서 보급한 건데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주협정을 9월에 내걸었다. 이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 정부는 바로 박정희 정부죠. 새마을운동이 나왔던 정부 바로 박정희 정부인데 이 박정희 정부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선지를 보면은 이거 바로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제 그 유신 이전에는 경공업, 그리고 그러니까 1960년대는 경공업, 그리고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중화학공업 이렇게 육성이 됐어요. 이제 뭐 경부 고속국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선지에도 없죠.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포항제철 완공된 거. 그래서 이게 관련된 게 정답이 있죠. 1번이 답이에요. 포항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됐다라는 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 관련된 상황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아닌데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3조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전두환 정부 때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형실명제가 실시됐다. 이거는 그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구제금융체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는 그 IMF 구제금융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사정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 중 인상적인 장면을 그려라 라고 했는데, 박종철 열사 추모 시위. 자, 종철아 잘가 그레이. 뭐 박종철 열사 나왔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 자, 요걸 요구했다라는 거고, 이한열 열사도 나왔습니다. 자, 요건 이제 바로 나와야죠.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이제 박종철 열사가 이제 먼저 그 가혹한 고문에 의해서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4.13 호원 조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시민들은 직선제를 열망했기 때문에 호원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가 이제 최루탄을 맞게 되죠. 이제 그 사실을 한 시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고 6.29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보면은 정답이 나올 거예요. 4.13 호원 조치에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 같은 구호가 나오게 된 이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것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보자면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이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의견이 다르니,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총으로 쏜 11.6 사태가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죠. 자,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박정희 정부 초기에 6.3 시위이고요.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가 출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이죠. 이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허정 과도정부 체제에서 이제 헌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각 책임제 국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양원제 국회가 출연했죠.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던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5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정부의 정책 해가지고, 땡땡땡 정부의 정책 해가지고 가에 들어갈 내용이 있네요. 대북 화해협력, 복지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그 다음에 외환위기 극복, 국제통화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 나왔는데, 이 외환위기 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IMF예요. 그러니까 이 IMF 구제금융 체계를 이제 끝낸 정부, 이게 외환위기 극복이죠. 그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뭐 이제 이 정부 시기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이러면서 이제 IMF 구제 금융을 조기에 상한을 해가지고 졸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이 됐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건 뭐냐면, 김대중 정부의 정책 중에서 대북 화해협력과 관련된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의 남북 관련된 정책, 이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라는 게 김대중 정부 때의 일입니다. 실제로 이 개성공단 착공은 이 착공은 노무현 정부 때 나오게 돼요. 이제 개성공단 조성하자라고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예요. 뭐 금강산 관광도 합의를 했고, 근데 이후에 개성공단 착공은 노무현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한 유엔의 동시 가입, 요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죠. 정부자는 안 쓸게요.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박정희 정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서명, 노태우 정부고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전두환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준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